2020년 초 전 세계가 숨을 멈췄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드론이 이란의 핵심 인물을 제거했고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으로 응답했죠. 만약 그날 밤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된 걸까요? 오늘은 그 복잡하고 놀라운 이야기의 전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영국인들이 이란 땅 깊숙한 곳에서 검은 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석유였죠. 처음엔 작은 발견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란이 지구상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유를 보유한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자원이 영국 제국의 영토가 아닌 독립된 이란이라는 나라에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은 이런 불편한 진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국은 이란과 협상을 시작했죠. 겉으로는 공평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라는 합작회사가 탄생했는데 이름만 들어보면 양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실제 수익 배분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땅의 주인인 이란은 고작 16%의 수익만 가져갈 수 있었고 나머지 84%는 모두 영국의 몫이었습니다. 마치 내 집 마당에서 보물을 캐는데 내가 받는 건 고작 한 조각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이 가져가는 격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 이 회사는 이미 영국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란의 지리적 위치가 갑자기 엄청나게 중요해졌죠. 소련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이란이 만약 나치 편에 선다면 소련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석유였습니다. 이란이 추축국 편에 서면 영국의 가장 큰 석유회사가 히틀러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소련도 코카서스 지역의 유전을 잃을 위험에 처했죠. 그래서 영국과 소련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립을 선언한 이란을 동시에 침공한 거예요.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던 이란은 일주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침공 후 영국과 소련은 기존 국왕을 몰아내고 그의 22세 아들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젊은 왕이 저항할 힘도 의지도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전쟁 기간 내내 이란은 사실상 점령 상태였고 3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며 소련에 보내는 물자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연합군은 철수했지만 석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영국은 계속해서 이란 석유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란 석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은 여전히 끔찍했는데도 말이죠. 영국은 회사의 재무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고 감사 요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치 파트너의 장부를 절대 보여주지 않는 사업가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951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무함마드 모사데크가 이란 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어요. 자기 나라 자원은 자기가 관리하겠다는 당연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영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란 석유에 대한 완전한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인 1953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MI6과 미국의 CIA가 손을 잡고 이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킨 것이죠. 이 과정에서 최대 300명의 이란인이 목숨을 잃었고 모사데크 총리는 평생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쿠데타 후 왕권이 강화된 샤는 서방 강대국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란 국민들 눈에 샤는 더 이상 자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구의 꼭두각시로 보였어요. 그리고 냉전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소련 바로 남쪽에 위치한 이란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과 친서방 지도자를 가진 이란은 미국에게 완벽한 동맹국이었죠. 샤는 확실히 친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이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중동 파트너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샤의 정책들이 자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큰 반감을 사고 있었던 거죠.
샤는 전국에 광범위한 비밀 경찰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수천 명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체포되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추방당했어요. 감옥에서의 고문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죠. 공산당은 불법화되었고 이슬람 세계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스라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급속한 근대화와 세속화 정책은 보수적인 종교인들을 더욱 자극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란의 좌파, 노동자들, 그리고 시아파 보수 세력들이 모두 샤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이 되자 정치적 불만이 본격적인 혁명으로 번졌어요. 결정적 사건은 아바단의 영화관 화재였습니다. 최소 42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샤 정권은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 반군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샤의 비밀 경찰이 이 참사를 일으켰다고 의심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수도 테헤란의 중앙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군대가 무차별 발포했어요.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죠. 마침내 500만 명이 넘는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와 샤의 퇴위를 요구했습니다. 군대에서 이탈하는 병사들이 급증하자 무함마드 레자 팔라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1979년 초 그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샤를 몰아낸 새로운 정부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5년간 망명 생활을 하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를 최고 지도자로 모셔온 시아파 이슬람 공화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강하게 반대하는 신권 정치 국가였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과 구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시작되었죠.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미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이 가장 큰 적국으로 바뀐 거였으니까요. 샤가 쫓겨난 후 미국은 그를 암 치료를 위해 자국으로 데려왔어요. 이란은 샤를 돌려보내 그가 이란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받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샤의 송환이 곧 처형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샤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이란 혁명가들의 편집증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과거에 2차례나 서방 강대국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샤를 집권시켰는데 이번에도 미국이 테헤란 대사관에서 3번째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는 의심이 널리 퍼졌어요. 1979년 11월 수천 명의 이란 혁명가들과 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습니다. 52명의 미국 외교관과 민간인을 인질로 잡았죠. 카터 행정부는 몇 달간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결국 샤를 이집트로 보내기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 4월 카터 대통령은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는 이름의 구출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은 차혹한 실패로 끝났어요. 이란군과 교전하기도 전에 헬리콥터가 수송기와 충돌해서 미군 8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카터는 작전 중단을 명령했고 인질들은 계속 이란에 억류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모든 외교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42년간 양국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 9월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이란을 전면 침공한 거예요. 사담은 오랫동안 페르시아만 지역의 패권을 이란으로부터 빼앗고 싶어 했지만 이란이 강력한 군대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죠. 하지만 혁명으로 혼란에 빠지고 미국과도 적대 관계가 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거였습니다. 이라크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년간 계속된 소모전이 시작되었어요. 1차 대전 서부전선과 비슷한 참호전 양상이었죠.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자 이란은 미국 인질 문제를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결국 444일간 억류했던 52명을 모두 풀어주는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대응은 냉혹했습니다. 이란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사담의 이라크에 대량의 군사 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이란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이었어요. 이란-이라크 전쟁은 20세기 후반 가장 참혹하고 큰 규모의 전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와 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40만 명에 달하는 이란인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미국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에 재래식 무기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같은 시기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민병대 헤즈볼라가
미국과 서방을 상대로 연달아 테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983년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파, 같은 해 미군 프랑스군 막사 폭탄 테러로 수백 명이 숨졌죠.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미국은 1984년 이란을 공식적으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립니다. 정리하자면 1980년대는 양쪽 모두에게 상처뿐인 10년이었습니다. 이란은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을 잃었고 미국은 중동 곳곳에서 계속 자국민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서로를 향한 분노와 불신이 이때 깊게 굳어졌습니다. 1988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해군을 막기 위해 페르시아만에 설치한 기뢰에 미군 함정이 걸려 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국은 대규모 보복에 나섰습니다. 사마귀 작전이라 불린 공격에서 미 해군은 이란의 해상 석유 시설과 군함 여러 척을 파괴했고 이란 해군 전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번에는 미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이란 항공 655편 민항기를 미군 순양함이 전투기로 오인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승객 290명 전원이 사망했고 그중 대다수가 이란인이었죠.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이란인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적대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자신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느끼게 된 거죠. 1990년대에 들어서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95년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대이란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포괄적 제재를 시행했고 1996년에는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 숙소를 폭탄 테러로 공격해 미군 19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5년 뒤 9월 11일 테러가 발생합니다. 불과 넉 달 뒤 부시 대통령은 유명한 악의 축 연설에서 이란과 사담의 이라크, 북한을 미국에 맞서는 악의 축으로 규정했죠. 그 연설이 나온 지 1년 남짓 지나 미국은 사담이 대량 사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사담 정권은 무너졌지만 대량 살상무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란과 북한이 받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다음 차례는 우리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북한은 이라크 침공 후 불과 3년 만에 첫 핵실험에 성공했고 이란도 서둘러 핵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력한 제재와 외교 압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마침내 이란 핵협정으로 널리 알려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협정 내용은 복잡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어요. 미국이 기존의 광범위한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이란은 핵 연구를 중단하고 정기적인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거든요. 2018년 트럼프는 실제로 이 선거 공약을 실행에 옮겼고 이란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맞받아쳤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석유 경제가 완전히 마비될 상황이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갔고 2019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어요. 5월과 6월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여러 상선들이 두 차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방은 이란을 비난했고 이란은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죠. 6월에는 이란이 자국 영해를 침범한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7월에는 이란 유조선이 지브랄타 해협에서 영국에 의해 억류되었습니다. EU 제재를 위반해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였어요. 이란은 맞대응으로 페르시아만을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납포하고 승무원들을 억류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상대방의 선박과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긴장이 폭발 직전까지 달했다는 건 분명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이라크 내 미군 K1 기지에 대한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으로 미국 민간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군인 4명이 부상당했어요. 미국은 이 공격을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다른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규정했지만 헤즈볼라와 이란 모두 모든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이라크에는 ISIL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약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인 29일, 미군은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의 헤즈볼라 무기고와 지휘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헤즈볼라 계열 민병대원 25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인 12월 31일, 이란 지원 민병대들이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어요. 대사관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양측 모두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이란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했죠. 2020년 1월 3일, 이미 고조되어 있던 긴장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란 정권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로 여겨지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이 바그다드에 막 도착했어요. 그는 그날 오후 이라크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차량 행렬을 이뤄 바그다드 공항을 떠날 때 상공을 선회하던 미군 드론이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차량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미사일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하고 지시한 것으로 솔레이마니와 다른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 위기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43년 진주만 공격의 주역 야마모토 이소로쿠 암살 시도 이후 미국이 외국의 주요 군사 지도자를 암살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틀 후 이란은 2015년 핵협정의 모든 조건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라크에서 모든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죽은 지 5일 후인 2월 8일, 이란은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란은 이라크 내 2개의 미군 기지를 향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이는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가장 가까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암살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사이에 미국은 이미 동해안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수천 명의 병력을 긴급 파견한 상태였어요. 위기가 쉽게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지의 건물과 시설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어요. 이는 어떤 면에서 신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양국 모두에게 체면을 잃지 않고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준 거였거든요. 이란은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상자가 없자 미국은 추가 보복을 하지 않을 선택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비극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이란이 의도적으로 미군 사상자를 내지 않으려고 공격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죠. 이란은 전국의 방공망을 최고 경계태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방공포대 중 하나가 레이더에서 미국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표적을 탐지했고 지대공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은 순항 미사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정기 여객기였던 거죠.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이 그 비행기였어요. 테헤란에서 키예프로 가는 항공편으로 1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항공기를 완전히 파괴했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는 이란인 82명과 캐나다 시민 63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이란 정부는 모든 책임을 부인하며 항공기 자체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사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조사관들의 현장 접근을 막으면서 의혹이 커졌고 결국 며칠 후인 2월 11일에야 실수로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런 은폐 시도는 이란 전역에서 정권에 대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미국과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은 간신히 피했지만 2020년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물론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갈등이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확전되었다면 전면전이 벌어져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평화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미래에는 2020년 초에 우리가 겪었던 것만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 갈등의 뿌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미국과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 헤즈볼라와의 충돌 등도 모두 이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하죠. 두 나라 사이의 불신은 너무 깊고 상처는 너무 많습니다. 1953년 쿠데타부터 1979년 인질 사태, 1988년 민항기 격추, 그리고 2020년 솔레이마니 암살까지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를 더욱 적대시하는 이유가 되어왔어요.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모든 갈등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1953년 쿠데타가 없었다면, 만약 샤가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만약 1979년 혁명 후 양국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국민의 복지와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언젠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이 오래된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